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예요. 아이가 생기면서 여자가 아닌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저는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돈만 많으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 다른 고민들이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가족들 사이에서 생긴 게 아니라 외부의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족들과 으쌰으쌰하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다면 뭐가 문제였겠어요? 그게 아니니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생각하는 저의 마음을 시댁과 남편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며 결국 저는 남편과의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단의 원인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였어요. 만약 시누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와 떨어져 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 또한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전전긍긍하지도 않았겠죠.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이혼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여자들도 이제는 참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아이 생각해서 참고 살아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것으로 안 좋은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과 저 둘의 부부의 인연을 끊는 것뿐이지 아이들의 아빠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혼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쩌다 제가 시누이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랑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저희는 소개팅으로 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서울 토박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서울로 회사를 잡는 바람에 둘 다 의도치 않게 타향살이를 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부터가 저희는 잘 맞았어요. 타지에서 생활하는 저희 둘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듬직하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타지의 딸 혼자 있는 것보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보실 때마다 서둘러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처럼 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저랑 남편 둘 다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생각해서 미뤄오다가 만난 지 3년째에 들어서면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대기업을 다니거나 했다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겠지만 저나 남편이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유 있는 결혼 준비는 하지 못했죠. 초반에 만날 때만 하더라도 몇 년 뒤에는 그래도 집 한 채 살 돈 정도는 모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택도 없더라고요. 돈을 좀 모았다 싶으면 집값은 훌쩍 뛰어버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결혼을 빨리 해서 같이 돈을 모으는 게 현명하겠다 싶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시댁이나 친정 역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저희 둘이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봤자 둘이 모은 돈 합쳐서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는 정도였죠. 결혼 얘기가 오가게 돼서 하루는 시어머니를 뵈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소리로 저한테 이런 것도 인연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집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했는데 라며 말끝을 흐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남편이 버럭 돈이야 둘이 힘 합쳐서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호통치니 시어머니도 당황하셨나봐요. 그냥 한 소리라고 말씀하시며 못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누가 이런 말을 듣고 금방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계속 시어머니의 말이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제가 계속 신경 쓰이는 게 눈에 보였는지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아무래도 예전에 아버지 사업도 잘 됐을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 시아버지가 예전에 사업하셨었어? 그 시골에서 공장 하나 받아서 하셨었거든. 정말 우스갯소리로 그 지역에 우리 아빠 공장 하나 잘 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잘 됐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더니 다 엉망진창 된 거지. 그래서 나도 서울에 와서 직장 구하게 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살던 동네에 제가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다 서울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도 나랑 비슷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엄마가 그때 향수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다. 어머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네. 사실 우리 집이 예전처럼 잘 살았으면 엄마가 이것저것 도와줄 텐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더 속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제가 남편을 위로해줬어요. 그 뒤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한 분위기에 인사말을 나누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죠. 예전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혹시나 친정 부모님 앞에서 잘 사는 집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저희 부모님도 기분이 안 좋아지실 테고 이러다 결혼이 엎어질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상견례 자리는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워낙 긴장을 해서 그런가 식사하는 중간부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가 끝나면서 각자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후다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 오늘 상견례라 왔는데 내 오늘이랑 똑같지 뭐. 아휴, 예전 우리 집 같았으면 그런 집 며느리는 쳐다도 안 볼 텐데. 어쩌겠어. 신혼집도 원룸 얻었다고 하는데 거기 친정은 딸이 원룸 산다는데도 괜찮은가 봐. 돈도 안 보태주고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돈 번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마음에 들더라고. 나중에 애 낳고 직장 그만둔다고 하면 뜯어말려야지. 우리 아들도 그런 거 보면 애가 참 순하고 착해. 그런 애도 좋다고 하는 거 보면. 의도치 않게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 소리를 못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얼굴이 다 화끈해지더라고요. 타지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잘 적응하고 있었고 그리고 회사 생활도 잘해서 이제는 결혼도 준비하고 있으니 잘 살아왔다며 다독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계속 잘 사는 집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한테 누구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으는 대로 집을 넓히기 시작했죠. 둘 다 한 직장을 오래 다녀서 그런가 대출은 잘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먼저 갖고 싶었나 봐요. 퇴근하고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아이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돈 벌어서 집 넓히는 것도 좋지만 나는 우리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애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 애는 뭐 공짜로 키워? 돈이 있어야 낳고 키우지. 우리 돈 모아서 이제 겨우 3룸 구했잖아. 애 키우려면 아파트 전세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뉴스 못 봤어? 임대 아파트 산다고 놀림거리 되는 세상인데. 나는 내 애가 우리 집에 돈이 없다는 걸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아파트 전세값 정도 모으고 나서 애를 낳던가 하자.
사람들이 그러는데 애가 생기면 책임감도 더 많이 생겨서 열심히 살게 된다고 하더라. 나중에 우리 애 안 생기면 어떡해. 요즘 애 못 갖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러다 나중에 우리가 갖고 싶을 때 애 안 생기면 그것도 문제잖아. 돈 좀 더 모으고 우리 여기에서 애 낳는다고 하면 어머님이 먼저 난리치실걸? 돈도 없으면서 무슨 애를 갖냐고. 난 어머님한테 한 소리 듣는 것도 싫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요즘 손주 보고 싶다고 나한테 그러더라. 너네는 어차피 결혼도 안 했으니까 손주 보기는 틀렸잖아. 나한테 저번에도 애는 빨리 낳아서 키우는 게 좋다고 하시던데. 어머님이라면 저희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걸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빨리 애를 낳아서 키우라고 했다는 소리에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 생기면 나 일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 전까지 부지런히 모아보자. 저는 최대한 준비를 한 후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덜컥 아이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아이가 생겨서 그런가 남편이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해에는 살던 집보다 더 넓은 평수의 빌라로 집을 옮길 수 있었죠. 어머님이 아이를 기다리셨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까 싶었는데 역시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애매하게 도움받는 것보다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더 마음 편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별말 하지 않았죠. 첫째를 낳고 2년 뒤 둘째를 갖게 되었는데 둘째를 낳을 때쯤에는 25평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아이를 데리고 몇 차례 이사를 하다 보니 항상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낳고 100일 정도까지만 쉬고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남들은 아이 낳고 출산 휴가를 하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지만 저는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기에 아이를 키우며 회사 일을 병행하며 살았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울 때에도 집값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우리 둘이서 모은 돈으로 헤쳐나가야 하니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평수를 넓히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며 종종 집이 좁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무심코 넘겼지만 어느 순간 제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큰애가 5살이 될 때까지 25평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나중에 초등학교 정도 들어갈 때쯤 이사하고 나서 큰아이 방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큰애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넓고 깨끗한 건 둘째치고 아이 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애가 자기 방이 있는 친구를 보며 너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이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눈에 걸리던지. 그래서 저도 아이 친구 엄마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계속 아이를 쳐다보게 되었어요. 친구는 이제 거실에서 놀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는 방에서 노는 게 좋다며 한참을 방에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 친구 엄마도 저희 아이의 행동이 눈에 보이셨는지 웃으며 집에서도 방에서 노는 걸 좋아하냐고 물어보셨어요. 현진이가 방에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네요. 본인 방에서도 잘 노는 편인가요? 저희 아이는 방 만들어달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만들어줬는데 1, 2주 정도만 본인 방에서 놀고 요즘엔 거실에 가지고 나와서 놀더라고요. 아직 유치원생이라서 따로 방은 안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노는 거 보니까 하나 만들어줘야 하나 싶네요. 아직도 안 만들어주셨어요? 유치원생 정도 되면 방 하나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학습 습관도 만들어지고 그러죠. 요즘엔 유치원 애들도 각자 방 있잖아요. 초등학생 정도에 만들어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저도 생각이 좀 달라지네요.
초등학생 돼서 만들어주면 좀 늦어요. 이제부터 본인 방에서 노는 습관 들여야죠. 그리고 동생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더 빨리 분리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참은 아이 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공부 환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걸 듣는데 내가 너무 무지한 엄마였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일한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많이 못 봐준 것도 있긴 했거든요. 이러라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버리니 애가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조금 이따가 해줄게 하면서 미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저만 아이한테 무관심했나 싶은 생각에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 친구 집을 갈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는데 그 집을 나오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함께 그 집을 나와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한테도 물어봤죠. 혹시 방을 갖고 싶냐고요? 그러니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는 2층 침대를 갖고 싶다며 눈을 반짝이며 말을 하는데 미안한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방이 갖고 싶다고 몇 번을 말했었는데 제가 아직 초등학생도 안 됐는데 무슨 방이냐며 아이의 요구사항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아이는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느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한테도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오늘 큰애 친구네 초대받아서 같이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벌써 방이 있더라고. 우리 애도 방 가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이참에 이사 가는 건 어때? 사실 이사 갈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잖아. 아이, 돈이 있어라 이사를 가든가 하지. 그리고 요즘 전세가 많이 올라서 대출 더 받아서 이사 가야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이사를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나는 집주인이 연장해주면 아이 그냥 여기 있고 싶은데. 그 아줌마 말 들어보니까 애 공부시키려면 방 하나 있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신경 못 쓴 것 같아. 아까 현진이도 그의 방에서 신나게 노는 모습 보니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에이, 아이 거기 집은 그런 거지. 그렇게 비교하면 끝도 없어. 그리고 지금 애들이야 원래 그런 거지. 너 시간 지나면 잊어.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슬슬 집주인한테 이사 간다고 얘기하고 이사할 곳 알아보고 대출도 알아보면 되잖아. 남편은 조언은 다르게 이사 가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집값이 높을 때였다 보니 부담스럽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집이야 한 번 사면 평생 가는 거고 대출금을 갚다 보면 어차피 집은 남을 테니까요. 그렇게 몇 번 남편을 설득하니 남편도 생각이 바뀌었는지 저보고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를 했을 때에도 집값이 높아서 결국 전세로 신혼집을 시작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해도 집값이 더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만약 신혼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하나 장만했으면 그래도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집을 이사해야 하나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집값 절반 이상을 받아야 하니 생활하는 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퇴직도 빠르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랑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선 돈을 모으면서 청약을 시도해보자고 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혼하고 나서 만들었던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가끔 남편에게 아이를 보라고 하고는 저녁에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곳에 청약을 넣을 수 있길래 얼른 넣었지요. 제발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감사하게도 30평대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둘이나 있고 둘 다 무주택자여서 가산점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청약이 당첨된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러니 저만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즘 청약 당첨되는 게 하늘의 별따리라고 하던데 우리 와이프 아주 금손이네. 이제 우리 애들 단 한 개씩 질 수도 있어.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거기에서 10년, 20년 살면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중도금이나 잔금 때문에 급하게 돈 모으긴 해야 돼. 아이, 그거야. 투잡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대출도 받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대출 안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우선 당신이랑 나랑 모을 수 있는 것들은 모아보자.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저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 업무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추가로 일을 해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한번 이직을 하며 공공기관 산하기관으로 들어가서 겸직이 가능한지 확인해 봤어야 했어요. 일반적인 회사랑은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공공기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하는 건데 안 되게 해주겠어? 란 생각을 했어요. 그 사이 저는 근처 식당에서 서빙과 설거지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회사 일도 하고 알바도 하니 몸이 고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큰애 방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 혼자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알바를 하러 나가면 남편이 애를 봐주니까 편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왜 나만 고생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사에 알아봤냐고 물어봤죠. 당신 저번에 회사에 투잡이나 알바 같은 거 되는지 물어본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됐어? 요즘엔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잡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아? 아이,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 그런데 우리는 경업 금지 조항에 주말에 하는 아르바이트도 포함되어 있더라고. 몇십만 원 버는 거 정도는 신청해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승인 받아봐야 하는 거라. 공공기관이랑 비슷해진다고 해서 좋은 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우리한텐 오히려 안 좋은 것들만 생겼네. 그럼 당신은 월급 이외에 돈을 벌기는 어렵겠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일해야 하는데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빨리 승진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럼 어쩔 수 없지. 이제 나도 알바 말고 투잡할 수 있는 것 좀 찾아봐야겠다. 사실 당신이 어떻게 일할지 몰라서 시간 바꿀 수 있도록 알바로 한 거였거든. 고정적으로 일하는 것들은 돈을 더 주니까. 당신만 고생시키는 것 같네. 미안해. 대신 나는 당신 이해 갈 때마다 아이들 잘 보고 있을게. 남편이랑 둘이 같이 돈을 모을 수 있었다면 좀 더 빨리 중도금이나 잔금을 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공공기관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경업 금지 조항이 있어서 투잡을 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저녁부터 밤까지 서빙 알바부터 설거지 알바 등을 했죠. 알바보다는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곳도 알아봤어요. 어차피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모으려면 기본적으로 반년 이상 일해야 했거든요. 하루는 회사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코에서 따뜻한 게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콧물인가 싶은 생각에 쓱 닦았는데 붉은 색이 보이더라고요. 코피였던 거죠. 급하게 코피를 닦으며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참아야지 라고 혼자서 다짐을 하며 시간을 쪼개 살았어요. 그런 저를 보던 친정어머니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약 한 채를 지어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보약을 보냈어. 나 아직 젊어서 이런 거 안 먹어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번에 너 얼굴 보는데 아주 마음 아파서 혼났다. 혈색도 없고 너무 많이 말랐잖아. 요즘 사람들은 돈 내고 살 뺀다는데 난 돈도 벌고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지.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 친정엄마가 마음 아파할까봐 일부러 친정엄마 앞에서는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 역시 엄마는 한눈에 제 상태를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애 낳으면 몸이 많이 망가져.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면 나중에 굴병 들어. 근데 이 서방은 뭐하고 왜 맨날 너만 그렇게 돈을 벌어와? 이 서방은 회사에서 투잡을 못 뛰게 해서 그래. 다행히 난 업무 시간만 안 겹치면 되니까. 아휴, 너만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다.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 거야? 아직 한참 남았어? 대출 최대한 적게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대출 많이 받으면 나중에 더 힘들잖아. 그리고 대출 못 받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친정 엄마는 저를 보실 때마다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역시 심정과 시댁은 다른 건지 하루는 시누이가 저보고 뭘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냐고 하더라고요. 옳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 난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살 것 같은데. 네? 제가 뭐요? 요즘은 다들 맞벌이는 기본으로 하잖아요. 아니, 회사 다니는 것 말고도 요즘 돈 모으려고 투잡까지 뛴다며? 난 그런 거 하라고 해도 못하는데. 올케는 나이가 어리지도 않은데 그러다 나중에 골병 들어 쉬엄쉬엄해.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그러죠. 이번 기회에 애들 방도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저희 큰애 친구 중에서 방 없는 애는 저희 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어디 청약됐다고 했지? 근처에 초등학교는 있어? 그런 거 잘 보고해야 돼. 그러다 애들 버스 타고 초등학교 가면 어떡해? 시누이는 걱정해주는 척하며 저를 살살 긁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차 사고 날 위험도 없고 좋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돈 얼마 모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모은 돈만 1억인 상황이라 한 1억 정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다른 것보다 시누이한테만큼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 얌체 같은 시누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았냐고 하면서 놀라길래 괜히 으쓱거리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도 잠시 시누이 한마디에 찬물을 맞은 것처럼 머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돈 한 번 모아본 사람은 계속해서 모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 몇 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나 이번에 집 이사해야 되는데 딱 몇 천만 원이 모자라더라고. 나도 좀 좋은 아파트에 살아봐야지. 안 돼요. 저희 이거 중도금 낼 돈이에요. 그 돈 내고 나면 저희도 남는 거 없어요. 그리고 형님 지금도 30평대 사시지 않아요? 30평대라고 해도 전세잖아. 전세는 내 집이 아니지. 이번에는 나도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싶어서. 그래야 남자도 만나고 하지. 저도 여윳돈이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요. 죄송해요. 형님도 대출 되나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회사를 다니기래, 사업을 하기래?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지. 그러지 말고 올케는 지금 사는 집도 있잖아. 아직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더 거기에 살다가 이사해도 되잖아. 예전에 제가 투잡 뛰면서 힘들게 돈 벌 때만 하더라도 뭘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하더니 본인한테 돈이 필요하니 은근슬쩍 저희가 모은 돈을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모은 돈도 아니고 청약 당첨된 것 때문에 모은 돈인 거 뻔히 알면서 굳이 지금 이사할 필요 없지 않냐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본인이 더 급하니 달라고 하는 뻔뻔스러움을 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어요. 저희가 돈 모을 때 뭐 하나라도 도와줬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나 없었거든요.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말하니 자기도 결혼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올케도 내가 결혼하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집을 사고 안정적이게 돼야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든 하지. 요즘엔 남자가 집해오는 시대도 아니고 나는 나이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올케가 좀 도와줘. 올케는 돈 벌어와서 금방 또 돈 모을 수 있을 거야. 눈구렁이처럼 제 돈을 탐내는 시누이한테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옆에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 얘가 시집을 가야 우리도 걱정을 덜지. 그냥 그 돈 줘버리고 너는 다시 모아. 둘 다 아직 젊으니까 금방 모을 수 있어. 어머니,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요?
그리고 조만간 이사 가는 것 때문에 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사정 잘 말해서 조금 미룰 수 있나 알아봐봐.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좀 미뤄주기도 할 거 아니야. 사람끼리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저희가 돈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시누이가 잘 되면 좋을 테니 다른 것보다 먼저 시누이를 도와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편하게 돈 번 것도 아니고 추운 날 손 얼어가면서 일하며 번 돈인데 쉽게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단호하게 말해야 다시는 이 말씀 안 하시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도 시누이한테 했던 것처럼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돈 모은지 아는데 너무 쉽게 돈을 달라고 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시누이가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그 집을 나한테 주는 건 어때? 나중에 조카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 내가 집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아직 1~2년 정도 남지 않았어? 네? 지금 저희 청약 당첨돼서 들어가는 집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누이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생각이 없을까 싶은 마음에 되물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올케는 나보다 어리면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올케가 지금 청약 당첨된 곳 들어가려고 돈 모으는 거잖아. 내가 갖고 있는 돈 보태면 되는 거 아니야? 대신 내가 거기에 먼저 살겠다고. 어차피 올케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잖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투잡다지하면서 돈 모으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애들 밥 만들어주려고 이 고생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이에 해주는 거 기억도 못해. 올케도 유치원 때 부모님이 해주신 거 기억나? 그런 거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유두리 있게 하자 이거지. 나는 집 생겨서 좋고 올케는 모자란 돈 채우니까 좋고. 솔직히 올케만 이득 보는 장사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받아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대꾸할 힘도 없어지더군요. 시누이가 몇 번 결혼을 할 뻔한 적도 있었지만 번번이 미끄러졌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데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회사도 툭하면 닫고 나니 남자들도 많이 나가 떨어지더군요. 그러면 본인이 열심히 살면 될 것을 저희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탐내는 모습에 얌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말문이 막히더군요. 시누이라면 어떠한 말도 섞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으니 시누이가 좋은 생각이 났다며 또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 가게 하나 시작하게 돈 좀 보내줘. 내 가게 잘 되면 받은 돈 다시 돌려줄게. 이자까지 계산해서 돌려주면 되잖아. 형님, 지금까지 제 얘기 안 들으셨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여윳돈이 아니라니까요. 당장 쓸 돈이에요. 이렇게 계속 저한테 돈 얘기하실 거면 저 더 이상 시댁에 안 와요.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시누이한테 큰 소리치고는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남편이 집에 와서는 저한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시누이 혹은 시어머니한테 대충 얘기는 들은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감 없이 남편한테 푸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이사 가려고 모은 돈을 달라고 하시잖아. 내가 그 돈 모으려고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회사 일은 물론이고 투잡까지 뛴 거 뻔히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돈 벌 때는 뭘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비아냥거리시더니 돈 모아놓으니까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아이, 누나가 계속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마음이 조급해졌나 봐. 들어보니까 돈 많이 필요한 거 아닌 것 같던데 조금 보태줄 수 있지 않아? 누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누나도 나중에 우리한테 도움 줄 거 아니야. 우리가 형님한테 도움받은 적 있어? 우리가 돈을 드렸으면 드렸지.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형님 도와주고 싶은 것 같은데 꿈 깨. 남편도 시누이를 도와주고 싶었는지 제 눈치를 슬쩍 보며 조금이라도 시누이를 도와주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시누이가 받은 만큼 해주기라도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치를 떨며 안 된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누이 주머니에 들어간 것 중에서 나온 게 없거든요. 하다못해 저희 아이 사진 찍어주려고 산 카메라도 본인 여행 가는데 한 번만 쓰면 안 되냐고 물어봐서 빌려줬는데 몇 년이 지나도 못 받고 있었어요. 아니 평생 못 받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번 물어봤는데 자기한테 언제 카메라를 빌려줬냐며 펄쩍 뛰었거든요. 매번 이런 식이니 시누이한테 뭘 해주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남편은 계속 시누이를 도와주자고 하니 서러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더군요. 그렇게 울면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당신까지 왜 그래? 내가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러 다닌 거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지. 아이 그런데 누나가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는 그래도 작지만 집도 있고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는데 누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 일이야. 우리가 형님 결혼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형님 본인한테 쓰느라 돈 못 모으신 거잖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돈 빌려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겠어. 내가 지금 좋은 말로 몇 번을 거절했어. 그런데 당신도 지금 시누이 도와주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 제가 눈물을 보이고 있는데도 남편이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소리를 꽥 질러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도 알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시누이한테 돈을 빌려주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저는 부족한 돈을 모으기 위해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방이 하나씩 생기는 거 하나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 근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요즘 집값이 얼마인지 우리 집 주변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우연히 저희 집을 계약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웃으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아, 요즘 바쁘게 산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다 금방 부자 되겠어요? 조만간 건물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네? 건물주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는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여쭤봤죠. 예전에 남편이 시누이 집을 사주자는 식으로 말을 꺼낸 적이 있어서 그런가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집 계약 관련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집 계약 때문에 부동산 찾아봤나요? 집 관련해서 계약한 건 아닌데, 왜요? 집도 계약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집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집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시누이 집을 사준 건 아닌구나 싶은 생각에 안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의 그 다음 말을 듣고 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가 계약하러 왔었잖아. 큰 도로 근처에 나온 1층 상가 하나. 네? 상가 계약이요? 저희 남편이 상가 계약을 했다고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장님이 깜짝 놀래키려고 그러나. 미안해서 어떡해. 혹시 제가 상가 계약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남편이 계약한 거라면서요. 그렇긴 한데,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좀 기다려봐. 서프라이즈로 보여줄 수도 있잖아. 내 기억으로는, 계약서 작성할 때 사장님 이름은 아니고, 여자 이름으로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이 도대체 뭘 어떻게 계약한 것인지 보고 싶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갑자기 발을 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 말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계약자 명의 여자 이름이었다는 건 정말 사장님 말대로 제 이름으로 상가를 계약했을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남편이 모으고 있던 돈이 여기로 들어간 건가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각자 이율 높은 적금을 들여서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같이 모으는 돈도 있었지만 따로 모으는 돈까지 합쳐서 청약 당첨된 집을 구매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설마 각자 모으고 있는 돈을 건드렸나 싶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아닐 거라고 꼭 씹으며 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진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와서 정신없이 남편 통장을 찾았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남편 통장이 안 보이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리다가 정말 남편이 우리가 모은 돈을 엄한 곳에 썼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기에 큰 소리도 적지 않게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친정집에 데려다 놓고 왔어요. 친정엄마는 심각한 제 표정을 보시고는 무슨 일 있냐고 다복하게 물어보셨어요. 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급하게 오느라 그런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다시 집에 와서 마음을 가다듬으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고는 모은 돈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내가 아까 이상한 말을 들어서 그러는데 당신이 모은 돈 좀 보여줘.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래. 아이 그리고 돈은 무슨 돈. 무슨 돈이라니. 우리 이사 가려고 모으는 돈. 당신이 어느 정도 모으기로 했잖아. 설마 없어? 아이 그 돈. 아이 누나가 상가 하나 계약하는데 돈 부족하다고 해서 보태줬어.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요. 그런데 남편은 당당한 것을 넘어서 뻔뻔하게 시누이한테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내 귀가 잘못됐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남편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거든요. 우리 아직 젊잖아. 아이 그리고 당신 혼자서 1억 버는 거 봐서는 금방 또 돈 모을 것 같아서 누나가 급해 보이길래 아이 빌려줬어. 당신 요즘 나 4시간도 못 자고 투잡되는 거 몰라? 그게 당신 눈엔 쉬워 보였어? 그럼 당신이 할래? 아이 나 회사에서 못하게 해서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당신 별로 안 힘들어 보이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이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쌩쌩할 수 있어.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지.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형님한테 가서 내 돈 받아와. 정말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 본인도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태연하게 그걸 어떻게 받냐고 하더라고요. 벌써 누나한테 준 돈을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해. 그리고 누나 벌써 상가 계약도 다 끝나서 돈 없어. 그럼 우리 아파트는? 곧 들어가는 아파트는? 그 돈은 어떡하려고? 그 전에 형님이 돈 보내주신대? 당신 혼자 1억 벌어봤잖아. 6천만 원 정도 금방 모아. 내가 애들 더 봐줄 테니까 아니 뭐 일 하나 더 할 수 있는지 알아봐봐. 요즘에는 새벽 배송 알바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솔솔하대.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더 이상 화를 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큰 소리도 아니고 조근조근한 말투로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해버렸어요. 사실 이제까지 남편이 보여준 태도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제게 이혼 통보 소리를 듣고 나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이혼이야. 그리고 이혼도 돈 있어야 하는 거야. 당신 돈 없잖아. 우리 집 계약하는 것 때문에 돈 다 써서 나한테 이렇게 화날 시간에 아예 얼른 돈 벌 수 있는 자리는 알아봐. 그래야 애들 방 하나씩 만들어주지. 비아냥거리는 남편에게 제가 갖고 있는 통장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걸 보더니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여준 통장에 2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돈이 있어야 이혼을 한다고? 이 정도면 당신이랑 이혼하는데 문제 없겠다. 그치? 비싼 변호사 써서 당신한테 뜯어낼 수 있는 건 다 뜯어낼 테니까 각오해. 투잡을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 이렇게 벌어서는 제가 원하는 만큼 벌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번 돈 때문에 제가 전전긍긍하고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신 친정엄마가 저를 따로 불러서 통장 하나를 건네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통장 안에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있어서 무엇이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암에 걸리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가족이 너무 놀랐는데 다행히 심각한 암은 아니었고 전립선 암이었어요. 심지어 초기였어서 어렵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전립선 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착한 암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다행히 큰 병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게 친정 아버지가 회사에서 발암 물질을 많이 만지는 과정에서 생긴 병이다 보니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나 봐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보상을 따로 해준 덕분에 적지 않은 돈이 생기신 것이었어요. 그걸 저한테 주시면서 혼자 고생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돈을 제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갖고만 있었고 최대한 쓰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한참 시누이한테 돈 좀 보태주자고 할 때여서 괜히 친정 부모님께 돈 받았다는 소리를 하면 우리가 모은 돈도 있고 받은 돈도 있겠다. 시누이한테 주자고 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는 친정 부모님께 돈 받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이제와 남편이 저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 말하지 않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만약 남편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다면 시누이 상가 계약해주는 건 물론이고 집까지 계약해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한 일이 있으니 제가 이렇게 나와도 군말 없을 줄 알았는데 본인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저한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은 2억이나 되는 돈이 있으면서 우리 누나 조금 도와준 걸로 이렇게 뭐라고 한 거야? 당신이야말로 다 속인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당신한테 화를 내야 하는 거지.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한테 화를 내? 지금 이 돈에 당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랑 나랑 부부야. 그럼 당연히 당신 돈이 내 돈도 되는 거지. 안 그래?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이혼을 한다며 저를 실컷 비웃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부부라고 하는 남편의 모습이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 돈 아니니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 저보고 이혼 소송에서 받아낼 거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덕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어디 한번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고 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도 아니고 친정 엄마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는데 남편은 급하게 보느라 통장에 적힌 숫자만 봤거든요. 변호사를 찾아다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결국 소득이 없었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꼴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는지 본인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 때문에 진짜 이혼하려고 했는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줄게. 그러니까 당신이 모은 돈 다시 보여줘봐. 내가 왜? 난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마음 다 먹었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제가 오히려 이혼을 하자고 하니 남편이 당황했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모성애도 없냐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는 애들 생각은 안 해? 다른 집은 아빠랑 엄마 같이 와서 축하해주고 그럴 텐데 아빠 없는 자식 만들고 싶냐고.
당신이 죽었어? 당신이 죽은 것도 아닌데 우리 애들이 왜 아빠가 없어? 아, 나랑 이혼하면 애들 안 보고 살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이혼하자며. 그래, 너랑 나랑 부부가 아닌 것뿐이지. 애들한테 아빠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한 날은 너도 와야지. 안 그래? 제가 하는 말을 듣던 남편이 당황했는지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도 발표 같은 거 있으면 다 하는 여자였어요. 나름 말빨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남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심지어 저는 저한테 유리한 것들도 다 갖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무기기만 하는 것이었거든요. 본인 혼자서 저를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시누이와 시어머니한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나 봐요. 다음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와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너가 이혼하자고 했다며? 그게 무슨 말이야? 애들 들을까 무섭다. 남편이랑 이혼 얘기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애들은 친정에 데려다 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이혼을 한다고 난리야. 내 동생 같은 남편이 어딨다고. 내 친구들 보니까 내 동생보다 별로인 애들도 그냥저냥 살더라. 그러니까 옳게도 후회할 짓 하지 말고 그냥 살아. 그럼 형님이 받으신 돈 다시 돌려주세요. 그럼 남편이랑 이혼하는 거 생각해 볼 테니까요. 시누이는 제가 돈에 대해서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제가 당장 돈 가져오라고 하니 흔들리는 눈빛으로 돈은 무슨 돈이냐며 모른 채 했습니다.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뭘 비밀로 했다고 그래. 옳게도 웃긴다. 큰 거리에 있는 상가 형님 이름으로 월세 계약하신 거잖아요. 저한테 그 상가 계약서라도 있었으면 보여주면서 얘기했겠지만 남편이 저한테 한 말과 전황을 봤을 때 시누이 이름으로 상가를 계약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었거든요. 남편이 갖고 있는 돈으로는 보증금 정도 겨우 됐을 테니 시누이 떠보고 싶은 마음에 던진 말이었는데 시누이는 그 미끼를 덥석 물고는 남편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매가 어찌나 똑같은지 본인이 잘못한 사실을 알게 해줬으면 납작 엎드려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도 아닌데. 그래, 내가 동생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그게 뭐? 동생한테 들어보니까 올게 돈 더 많이 모았다며. 근데 나한테 꼴랑 몇 천만 원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너 갖고 있는 돈이 더 있던 거야? 그럼 좀 보태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이혼까지 한다고 난리야. 그럼 다 해결된 거잖아. 나는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얘를 잡는 줄 알았네. 그래서 지금 제 돈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돈 없어. 올케도 동생한테 들었다며. 거기가 2층 상가라 보증금도 비싸서 내 돈은 물론이고 동생한테까지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그럼 그 상가 건물 저 주세요. 나중에 형님이 제 돈 다 갚으면 다시 형님 명의로 해드릴게요. 예전에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저도 시누이가 하는 말대로 돈 갚으면 다시 시누이 명의로 건물을 바꿔줄 테니 지금 갖고 있는 건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눈이 뒤집혀서는 자기 걸 왜 달라고 하냐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본인 돈만 넣어서 계약한 상가도 아니면서 말로는 돈을 갚을 거라고 했지만 돈 갚을 생각이 없던 것이었죠.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와 시어머니한테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둘 다 제가 그냥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했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어떻게 해야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남편과 제가 부부인 이상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를 더 많이 요구했어요. 저와의 공동 재산이었던 것을 저한테 말도 없이 시누이 상가 계약 보증금으로 써버린 것이니까요. 그러니 남편이 그 소장을 받자마자 저를 찾아와서는
기어코 이혼을 해야겠냐며 큰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혼 소장을 보냈더라. 아이 그리고 무슨 위자료를 달라고 난리야. 내 돈을 어떻게 찾아와야 하나 싶어서 생각해봤는데 당신이랑 이혼하면서 받아와야겠더라고. 그리고 우리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우이 때문인 것도 있잖아. 마음 같아선 신우이한테 내 피해 보상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러니 당신한테라도 받아내야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 내가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내가 어디다 쓰던지 당신은 무슨 상관이야? 부부란 그런 거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그리고 그게 네 혼자 벌었다고 할 수 있어? 내가 보내준 돈도 있잖아.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나긋한 목소리로 저한테 자기가 뭐 서운하게 해서 더 이러는 거냐는 식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어떻게든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안 통한다고 느꼈는지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제 몫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그렇게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면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니 어떻게든 남편 돈을 더 뜯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단호한 표정을 계속 보이자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이 내가 잘못했어. 아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당신이 이번만 넘어가주면 내가 누나한테 보낸 돈 누나한테 말해서 어떻게든 갚으라고 할게. 그 말에 믿으라고? 이 지경을 만든 당신 말에 내가 어떻게 믿어? 아니 못 믿겠으면 내가 누나한테 얘기해서 차용증 쓰라고 할게. 그러면 되잖아. 변호사 통해서 공증도 받고. 사용증 쓸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지금 당신한테 돈 받으면 되는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위자료나 넉넉하게 내놔. 당신이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말이야.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뻔히 돈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이 돈 없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이라도 신우이 상가계약 취소해서 조금이라도 돈 건지던가. 당장 나가서 일할 자리나 구해. 그래야 나랑 이혼 마무리할 때 위자료 줄 거 아니야. 남편은 정신 나간 선언처럼 빌었다가 또 화를 냈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나중에는 무릎 꿇고 계속 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변할 건 아니었거든요.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변호사 통해서만 서로 얘기하자고 말하고는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어차피 남편이랑 이혼하는 마당에 남편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은 안 된다고 했던 남편이 잠잠하길래 그래도 이제는 체념을 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있으면 제가 알아서 이혼 소송을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것보다 아이들을 끔찍하게 생각했거든요. 아이들한테 한부모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을 테니 시간 지나면 제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온전하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겠어요. 하지만 부부가 매일같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키울 바에는 그냥 한 사람이 행복하게 육아하는 게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이혼 소송이 엎어지지는 않고 진행이 되니 남편이 초조했나 봐요. 친정에 와서는 저희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와이프 좀 말려주세요. 물론 이번에 제가 잘못한 게 있긴 하지만 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혼은 아니잖아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가 남편도 친정 엄마를 본인 편으로 끌어들여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예뻐도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거든요. 심지어 친정 부모님도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제가 예민하게 행동한다는 식으로 말한 거였어요. 그러니 저희 친정 엄마도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애 둘이든 셋이든
남편이 별로면 버려야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까 나 같아도 이혼하겠던데 뭐. 친정 엄마가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시니 남편도 이제는 더 이상 이혼하는 걸 막거나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저희 친정 엄마한테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랑 이혼하며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한테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아이들 양육비를 한 달에 150만 원씩 보내줘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재산 분할까지 받는데 무슨 양육비 받냐고 난리쳤지만 제가 손주들 얼굴 안 보고 살 생각이면 양육비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손주들은 저희 아이들밖에 없었거든요. 또 얼굴 안 보고 살 생각하니 그건 싫었었나 봐요. 양육비 보내면 꼬박꼬박 아이들 보여달라고 하길래 돈 한 번이라도 밀리면 그날부터 애들 못 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지금 이혼한 지 반년 정도 지났는데 밀리는 거 없이 보내고 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과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여유롭게 청약 당첨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남편이랑 살 때는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제 집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랑 여행도 가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며 돈이 공중분해되는 바람에 시누이 가게 차릴 때 들어간 보증금까지 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시누이 가게 차리는 것도 날아가 버리게 되었죠. 들리는 소문에 시댁에 시누이랑 남편 모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야 저랑 이혼하면서 전세금 반을 줘야 하느라 집을 못 구했고 시누이도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게 차리는 비용 때문에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결국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시누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며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는데 같이 살면서 사이가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저랑 이혼한 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 우스울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거 보면 벼랑 끝에 내몰려도 살 구멍은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저처럼 힘든 여정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젠가는 빛을 보는 날이 있을 테니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제 사연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